도둑이 살고 있어요.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소년의 차가운 목소리에 이른의 노 회장은 마른 침을 삼키며 떨리는 입술을 뗐습니다. 네가 다 도대체 뭘 안다고 그러는 거냐?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수천억 원의 자산가가 머리를 감싸쥔 채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한 소년이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었고 아이는 그저 차가운 눈빛으로 회장의 곁에 선한 남자를 가리킬 뿐이었죠. 도무지 믿기지 않는 광경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을 호령하던 거물 회장이 이름도 모르는 어린아이 앞에서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다니요. 대체 이 소년은 무엇을 보았기에 그 높은 회장님을 무너뜨린 걸까요?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13살 정우의 세상은 평범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시장 한 귀퉁이에서 눅눅한 종이 박스를 줍고 소리 없는 세상에 갇힌 어머니와 손짓 발짓으로 저녁 메뉴를 고르던 소박한 일상이 전부였죠. 정우의 어머니는 청각 장애를 가지고 있었지만 누구보다 밝은 미소로 아들을 지켜온 강인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늘도 무심하시지 그 가냘픈 행복은 거대. 건설사의 탐욕이 빚어낸 한순간의 사고로 무참히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사건은 강성건설이 야심차게 추진하던 신도시 아파트 현장 근처에서 벌어졌습니다. 최근 며칠 동안 몰아친 폭우로 현장의 임시 가벽은 이미 한계치까지 휘어져 있었죠. 숫자와 논리에 천부적인 재능을 가졌던 정우는 등굣길에 그 벽을 볼 때마다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벽의 기울기와 집안의 점성, 그리고 빗물에 섞여 나오는 붉은 흙의 농도까지 정우의 머릿속 계산대로라면 그 벽은 진작에 무너졌어야 정상이었으니까요. 운명의 그날 오후 어머니는 폐지를 가득 실은 수레를 끌고 그 위험한 담벼락 밑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정우가 학교를 마치고 어머니를 돕기 위해 달려가던 바로 그 순간 귀를 찢는 듯한 굉음과 함께 거대한 콘크리트 덩어리들이 어머니를 덮쳤습니다. 엄마, 안 돼. 정우의 비명은 쏟아지는 자제 소리에 묻혀버렸습니다. 정우가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차가운 돌덩이들 아래에 묻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고 공사 현장 관계자들은 사고를 수습하기는커녕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무전기로 급박하게 지시를 내리기 바빴습니다. 그 아수라장 속에서 정우는 피투성이가 된 어머니의 손을 잡고 울부짖었습니다. 가까스로 병원에 도착했지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절망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척추와 머리가 심하게 다쳐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하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수술비와 입원비를 합친 금액은 무려 3천만 원. 시장에서 폐지를 주어 하루에 5천 원을 벌던 정우에게는 평생을 모아도 만져볼 수 없는 천문학적인 숫자였습니다. 더욱 분통이 터지는 사실은 사고를 낸 강성건설의 태도였습니다. 병원을 찾아온 현장 소장은 사과는커녕 정우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애야, 내 엄마가 공사구역에 무단으로 들어온 거잖아. 우리도 피해가 막심해. 적당히 치료비나 받고 합의해. 안 그러면 국물도 없어. 그들은 어머니가 소리를 듣지 못한다는 사실을 악용해 사고의 책임을 장애인인 어머니에게 떠넘기려 했습니다. 정우는 그들의 뻔뻔한 얼굴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로 몸이 떨려왔지만 정우의 명석한 두뇌는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현장 소장의 작업복 소매에 묻은 시멘트 자국, 그가 들고 있던 서류 봉투 틈으로 보인 이중 장부의 파편들, 정우의 IQ 170 천재적인 두뇌가 순식간에
수만 가지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우는 직감했습니다. 이 사고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누군가 돈을 빼돌리기 위해 부실한 자재를 사용하면서 발생한 예견된 인재였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배후에는 강성건설의 핵심 인물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당신들, 우리 엄마를 이렇게 만든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거야. 내가 그 도둑놈들 다 잡아낼 거니까. 정우는 눈물을 닦고 병원 로비로 향했습니다. 마침 그곳에는 이번 사고의 최종 책임자이자 대한민국 건설업계의 전설이라 불리는 강석호 회장이 방문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었죠. 정우는 품속에 어머니의 피가 묻은 작은 수첩을 챙겼습니다. 그 수첩 안에는 정우가 사고 현장을 지나며 며칠 동안 기록해둔 부실 공사의 증거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정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일개 소년의 말을 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요. 하지만 만약 그 회장조차 모르는 내부의 거대한 비밀을 자신이 들고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정우는 경호원들이 가득한 VIP 병동 입구를 향해 한 걸음씩 내디뎠습니다. 소년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모든 것을 앗아간 자들을 향한 서늘한 복수심과 어머니를 살려야 한다는 절박함만이 가득할 뿐이었죠. 병원 로비는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강성건설의 총수 강석호 회장의 등장은 마치 왕의 행차와도 같았지요. 수십 명의 경호원이 벽을 만들고 언론사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리는 통에 낡은 티셔츠를 입은 13살. 정우는 그저 발에 차이는 돌멩이처럼 밀려날 뿐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수술비 3천만 원을 구걸하기 위해서라도 그에게 다가가야 했지만 현실의 벽은 너무나 높고 단단했습니다. 강 회장은 굳은 표정으로 사고 현황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처남이자 전무인 박용진이 그림자처럼 붙어 연신 손수건으로 땀을 닦아내고 있었죠. 박 전무는 이미 현장 소장과 입을 맞춰 사고의 원인을 비가 많이 온 탓이나 주의를 게을리한 행인의 과실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침통한 표정으로 보고서를 훑어보더니 곁에 있던 비서에게 무겁게 입을 뗐습니다. 이번 사고로 다친 분들에게는 도의적인 차원에서 위로금을 지급해라. 하지만 원칙을 어겨서는 안 된다. 우리 쪽 과실이 입증되지 않은 부분까지 책임질 수는 없어. 그 차가운 목소리는 로비 구석에 서 있던 정우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정우는 직감했습니다. 저 사람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나 보상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요. 한 걸음 뒤로 물러나려던 그때 정우의 예리한 눈에 비서가 들고 있던 결산 보고서 한 장이 들어왔습니다. 강 회장이 서명을 하기 위해 펼쳐든 그 종이에는 수만 개의 숫자가 빽빽하게 적혀 있었죠. 일반인이라면 머리가 어지러질할 만큼 복잡한 회계 장부였지만 IQ 170의 정우에게 그것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보였습니다. 정우의 머릿속에서 숫자들이 소용돌이치며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찰나의 순간 정우는 무언가 대단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비서가 강 회장에게 만년필을 건네며 서명을 재촉하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경호원들의 틈바구니를 비집고 정우의 굵고 짧은 외침이 로비를 울렸습니다. 그 서류 가짜예요. 서명하면 회장님은 감옥에 가게 될 거예요. 순식간에 정적 속으로 빠져든 로비. 모든 시선이 구석에 서 있는 보잘것없는 소년에게 쏠렸습니다. 박 전무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이 되었고 경호원들이 정우의 팔을 잡아채려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강 회장은 멈칫하며 손을 들어 경호원들을 제지했습니다. 수십 년간 사업판에서 잔뼈가 굵은 노 회장의 직감이 무언가를 느낀 것이지요.
강 회장은 천천히 정우에게 다가왔습니다. 소년의 눈은 공포에 질려 있으면서도 숫자를 말할 때만큼은 서늘할 정도로 명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낮고 위험 있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얘야,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있느냐? 감히 강성건설의 결산 보고서가 가짜라니. 정우는 떨리는 숨을 몰아쉬며 비서가 들고 있는 장부의 하단부를 가리켰습니다.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계산해 보세요. 철근 매입가와 실제 시공 면적의 비율이 맞지 않아요. 누군가 중간에서 자재비를 빼돌리고 가짜 영수증을 채워 넣은 거예요. 이대로 공시가 나가면 횡령 혐의는 고스란히 회장님이 쓰게 됩니다. 320억 8,500만 원. 그게 지금 비어있는 금액이에요. 정우가 뱉어낸 정확한 액수에 박 전무의 손에 들려있던 서류 가방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비서조차 계산기를 두드려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수치를 어린아이가 눈대중으로 맞췄다는 사실에 로비에 있던 모든 이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강 회장의 눈빛이 순식간에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는 박 전무를 한번 쏘아보더니 다시 정우를 향해 몸을 숙였습니다. 너 이름이 무엇이냐? 이 숫자를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다 계산했지? 정우는 어머니가 누워있는 수술실 쪽을 한번 바라보고는 강 회장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제 이름은 한정우입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회장님, 제 말이 맞는지 확인해 보고 싶으시면 지금 당장 자재 창고의 실제 재고를 파악해 보세요. 제 계산이 틀렸다면 제 목숨을 내놓아도 좋습니다. 하지만 제 말이 맞다면 정우는 잠시 말을 멈추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제 어머니를 살려주세요. 당신들이 무너뜨린 벽 때문에 죽어가는 제 어머니의 수술비를 대주세요. 노 회장은 소년의 당돌하면서도 절박한 제안에 기가 찬 듯 허탈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이미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평생을 사람과 돈에 치여 살아온 그에게 이 소년은 하늘이 보낸 마지막 기회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강 회장은 곁에 서 있던 비서에게 명령했습니다. 지금 당장 감사팀 소집해. 그리고 이 아이의 어머니, 최고의 의료진을 붙여서 수술 시작해라. 비용은 내가 개인적으로 지불한다. 박 전무의 안색은 이제 하얗게 질려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우의 천재성이 세상에 처음으로 드러나는 순간이자 거대한 악의 구렁텅이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모험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과연 정우는 이 위험한 도박에서 어머니를 구하고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까요? 이야기는 이제 더욱 긴박한 시련 속으로 흘러들어갑니다. 정우가 지목한 320억 원의 행방, 그리고 박 전무의 숨겨진 음모가 서서히 그 정체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강성건설 본사 건물은 거대한 유리 요새와 같았습니다. 정우는 난생 처음 타보는 번쩍이는 승강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병원 바닥에서 통곡하던 아이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지요. 어머니의 수술이 시작되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정우의 눈빛은 무서울 정도로 차분해졌습니다. 그것은 이제부터 자신이 벌여야 할 싸움이 얼마나 치열할지 본능적으로 깨달은 자의 눈빛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정우를 자신의 개인 집무실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은 일반 사원들은 평생 발을 들릴 수도 없는 이 회사의 모든 기밀이 모이는 심장부였습니다. 강 회장은 가죽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은 채 책상 위에 놓인 정우의 낡은 수첩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피가 묻고 모서리가 다른 그 작은 수첩에는 놀랍게도 지난 한 달간 강성건설의 자재 차량 번호와 도착 시간, 그리고 짐칸의 높이로 계산된 모래와 자갈의 양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혼자서 기록하고 계산했다는 말이냐? 대체 왜 이런 짓을 한 거지? 정우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전경을 잠시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려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일하는 현장이니까요. 제가 계산해 본 결과로는 그 벽은 이번 비를 견딜 수 없었어요. 그래서 매일 수치를 확인하며 경고하고 싶었지만 아무도 제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장부를 보니 알겠더라고요. 왜 그 벽이 그렇게 허술하게 지어졌는지 말이에요. 정우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강 회장의 가슴에 날카로운 화살이 되어 박혔습니다. 자수성가하여 일군 자신의 제국이 가장 믿었던 이들의 탐욕 때문에 썩어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어린아이의 입을 통해 확인받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문을 거칠게 열고 박 전무가 들이닥쳤습니다. 그는 이미 평정심을 잃은 듯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박 전무는 강 회장 앞에 서서 억울하다는 듯 소리를 높였습니다. 형님, 이 말도 안 되는 꼬맹이의 장난질에 노란하시는 겁니까? 시장통에서 구걸하던 놈이 어디서 주워들은 소리로 우리 회사를 흔들려 하고 있어요. 이건 명백한 영업 방해이자 명예훼손입니다. 박 전무의 기세에 눌릴 법도 했지만 정우는 오히려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는 집무실 한쪽에 놓인 커다란 화이트보드로 걸어갔습니다. 정우는 비서가 들고 있던 마커를 집어들더니 거침없이 숫자와 기호들을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시멘트 배합 비율, 철근의 인장 강도, 그리고 최근 3개월간 박 전무가 결제한 구매 전표의 금액들. 복잡한 수식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졌고 단 5분 만에 화이트보드는 정우의 천재성이 빚어낸 증거들로 가득 찼습니다. 정우는 마커를 내려놓으며 박 전무의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320억 8,500만 원.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제가 말씀드릴까요? 회장님, 박 전무님이 최근에 매입한 별도의 유령법인 계좌를 추적해 보세요. 그곳으로 빠져나간 돈의 액수와 이 장부의 오차 금액이 단 1원도 틀리지 않고 일치할 겁니다. 집무실 안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박 전무의 눈동자가 갈 곳을 잃고 거세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대답 대신 정우의 멱살을 잡으려 손을 뻗었지만 강 회장의 서슬퍼런 호통이 그를 멈춰 세웠습니다. 손 치워. 지금 내 앞에서 뭐 하는 짓인가? 강 회장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정우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정우가 쓴 화이트보드의 숫자를 하나하나 손으로 쓸어내렸습니다. 비록 노 회장은 정우만큼 빠른 계산은 못했지만 수십 년 사업가로서의 감각은 이것이 명백한 진실임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박 전무를 향해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박 전무, 자네는 오늘부터 모든 직무에서 배제된다. 감사팀이 아니라 검찰이 이 수치를 보게 될 거야. 나가봐. 박 전무가 분노에 찬 눈으로 정우를 쏘아보며 방을 나간 뒤 강 회장은 정우의 어깨를 짚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격려가 아니라 이 어린 소년을 자신의 유일한 아군으로 인정한다는 무거운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정우야, 너는 오늘 내 목숨과 이 회사를 구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한다. 박 전무는 그리 쉽게 물러날 사람이 아니야. 그는 이제 쥐약을 먹은 쥐처럼 사납게 달려들 거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의 수술비는 해결되었지만 이제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라는 것을 정우도 알고 있었습니다. 박 전무는 자신의 범죄를 덮기 위해 정우를 제거하려 들 것이고 정우는 강 회장의 곁에서 그 도둑의 모든 은닉처를 찾아내야만 했습니다. 거대한 재벌 기업의 심장부에서 13살 소년과 70대 노 회장의 기묘한 공조가 시작되었습니다.
병실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어머니의 손을 다시 잡기 위해 정우는 스스로 사자의 굴속 더 깊은 곳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강 회장의 직속 보조라는 파격적인 직함을 얻었지만 정우의 앞날은 가시밭길이었습니다. 회장실 바로 옆에 마련된 작은 책상에 앉은 정우에게 쏟아지는 시선들은 결코 곱지 않았지요. 수십 년을 충성해온 이사진과 부장들은 꾀죄죄한 옷차림의 어린 소년이 회사의 운명을 쥐고 흔든다는 사실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정우가 지나갈 때마다 들으라는 듯 혀를 찾고 비서실 직원들은 정우가 요청하는 자료들을 고의로 늦게 전달하며 은근한 따돌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그런 주변의 시선 따위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정우의 머릿속은 오로지 병실에 누워 산소호흡기에 의지하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뿐이었으니까요. 수술은 무사히 끝났지만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어머니를 생각하면 1분 1초가 아까웠습니다. 정우는 강 회장이 건네준 지난 3년간의 모든 자재 구매 내역과 회계 장부를 산더미처럼 쌓아두고 숫자의 바다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조용하던 사무실에 박 전무의 측근인 오 부장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정우의 책상 위에 차가운 커피 한 잔을 툭 내려놓으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지요. 그러고는 정우의 귓가에 대고 낮고 서늘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꼬마야, 숫자가 좀 보인다고 세상이 내 것 같지? 내 엄마가 병원에서 편안하게 누워있는 게 누구 덕분인지 잘 생각해라. 주제넘게 굴다가 그 산소호흡기가 언제 꺼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법이거든. 정우의 펜 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것은 공포가 아니라 끓어오르는 분노였습니다. 감히 어머니를 두고 협박을 하다니요. 정우는 고개를 들어 오 부장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는 정우의 무표정한 눈빛에 오히려 오 부장이 흠칫하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정우는 대답 대신 자신이 분석하던 장부 한 구석을 가리켰습니다. 부장님, 이 3월 15일에 결제된 시멘트 톤당 가격이 시장가보다 20% 높네요. 그 차액이 부장님 아내 명의의 상가 담보대출을 갚는 데 쓰였다는 걸 회장님이 아시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지금 제 걱정보다 부장님의 내일이 더 걱정되는데요. 오 부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설마 했던 아이의 능력이 이 정도일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지요. 그는 아무 말도 못한 채 도망치듯 자리를 떠났고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던 비서실 직원들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회사 내에서 정우는 단순한 천재 아이가 아니라 모두의 치부를 쥐고 흔들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존재가 되어버린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적들의 공세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박 전무는 이미 정우를 제거하기 위해 더 치밀한 덫을 놓고 있었으니까요. 그는 정우가 분석하고 있는 자료 중 핵심적인 시공 도면들을 교묘하게 조작된 가짜로 바꿔치기 했습니다. 정우가 잘못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쓰게 만들어 강 회장 앞에서 소년의 신뢰도를 바닥으로 추락시키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어두운 밤 모두가 퇴근한 고요한 사무실에서 정우는 홀로 형광등 불빛 아래 장부와 씨름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계산했던 수치들이 갑자기 어긋나기 시작한 것이지요. 특정 아파트 단지의 지하 주차장 기둥에 들어간 철근 개수가 설계도상에는 600개인데 실제 매입 수량은 400개 뿐이었습니다. 산술적으로는 도저히 건물이 버틸 수 없는 수치였지요. 정우는 눈을 비비며 다시 도면을 살폈습니다. 그 순간 정우는 무언가 깨달았습니다. 도면의 종이 질감이 미세하게 달랐고 인쇄된 선의 굵기가 아주 조금 뭉개져 있었던 것입니다.
누군가 밤사이에 도면을 바꿔치기 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적들은 정우의 눈을 속이기 위해 자신들의 범죄를 더 큰 범죄로 덮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걸려는 찰나 사무실의 전등이 일제히 꺼지며 암흑이 찾아왔습니다. 정적만이 감도는 어둠 속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검은 그림자들이 정우의 책상을 향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정우는 직감했습니다. 박 전무가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다는 것을요. 그들은 단순히 소년을 내쫓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입을 막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숨을 죽인 채 책상 밑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멀리서 어머니가 누워있는 병원의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정우를 덮치려던 그림자들은 강 회장이 미리 배치해둔 보안 요원들에 의해 저지되었습니다. 하지만 박 전무의 공격이 선을 넘었다는 사실은 명백해졌지요. 정우는 공포에 떨기보다 오히려 차분해졌습니다. 적들이 이토록 조급하게 움직인다는 것은 자신이 정답에 거의 다가갔다는 증거였으니까요. 정우는 강 회장에게 조작된 도면의 존재를 알렸고 두 사람은 이제 서류가 아닌 실제 현장에 숨겨진 진실을 찾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향한 곳은 강성건설의 자재 보관 창고이자 과거 모든 부실 시공의 증거가 잠들어 있는 동굴 가장 깊은 곳이었습니다. 정우의 머릿속에는 이미 모든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었습니다. 장부상에 기록된 시멘트의 양과 실제 건물을 짓는데 들어간 양의 차이, 그 막대한 오차를 메우기 위해 박 전무가 어디에 무엇을 숨겼을지 숫자는 명확하게 가리키고 있었지요.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밤, 강 회장과 정우는 아무도 모르게 외딴 폐기장 부근의 비밀 창고에 도착했습니다. 박 전무의 수하들이 지키고 있었지만 강 회장의 권위 앞에서는 그들도 길을 내줄 수밖에 없었지요. 창고 안은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녹슨 쇳덩이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강 회장은 손전등을 비추며 사방을 둘러보았지만 그저 낡은 자재들이 쌓여있는 평범한 창고로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우의 눈은 달랐습니다. 정우는 창고 바닥의 균열과 천장의 높이, 그리고 벽면의 두께를 유심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정우는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창고 맨 끝자락에 놓인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 앞에 섰습니다. 그것은 불량 판정을 받아 폐기되기 중인 교량 상판처럼 보였습니다. 정우는 작은 돌멩이를 집어 그 구조물을 툭툭 쳐보더니 강 회장에게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이 소리를 들어보세요. 겉은 콘크리트지만 속은 비어 있어요. 이 안에 박 전무가 빼돌린 진짜 장부와 횡령한 현금, 그리고 부실 공사를 지시한 원본 서류들이 들어있을 거예요. 숫자가 계산한 부피보다 이 구조물의 무게가 너무 가볍거든요. 강 회장의 지시로 보안 요원들이 장비를 가져와 그 거대한 콘크리트 덩어리를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육중한 해머 소리가 고요한 밤의 정적을 깨뜨렸지요. 한참을 두드린 끝에 겉면이 갈라지자 그 안에서 방수 처리된 커다란 검은 가방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가방을 열자 그 안에는 5만 원권 지폐 뭉치들과 함께 박 전무가 이중으로 관리해온 진짜 비밀 장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강 회장은 그 장부를 집어들고 손을 떨었습니다. 거기에는 정우의 어머니를 다치게 한 사고 현장의 자재비를 어떻게 빼돌렸는지, 어떤 저질 꼴죄를 사용했는지가 박 전무의 친필 서명과 함께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박 전무의 목을 쥘 확실한 올가미이자 정우의 천재적인 추론이 승리했음을 알리는 전리품이었습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도 잠시 창고 밖에서 여러 대의 차량이 급정거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 전무가 자신의 모든 치부가 드러났음을 직감하고 마지막 발악을 하기 위해 무장한 사내들을 이끌고 나타난 것입니다. 정우와 강 회장은 이제 퇴로가 차단된 채 사자의 굴 한복판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정우는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리며 가방을 꼭 껴안았습니다. 진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는 이 어두운 동굴을 반드시 살아나가야만 했습니다. 창고를 에워싼 박 전무의 수하들은 굶주린 늑대들처럼 번득이는 눈빛으로 포위망을 좁혀왔습니다. 빗줄기는 더욱 굵어져 창고의 양철 지붕을 때리는 소리가 마치 불길한 진원곡처럼 들려왔지요. 박 전무는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 올린 자신의 부와 명예가 이 조그만 소년의 입술 끝에서 무너져 내리는 꼴을 도저히 지켜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박 전무는 비에 젖은 구두 소리를 내며 창고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정우가 찾아낸 비리 장부를 다시 빼앗기 위한 위협적인 도구가 들려 있었지요. 그는 강 회장을 향해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형님, 이제 그만하시죠. 그 아이 하나만 넘겨주시면 모든 게 평화롭게 끝납니다. 사고는 이미 벌어졌고 죽어가는 사람 하나 더 늘어난다고 해서 세상이 뒤집히진 않아요. 하지만 이 장부가 세상에 나가면 우리 강성건설은 끝입니다. 형님이 평생 일군 제국을 저 아이 손에 맡기실 겁니까? 강 회장은 정우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박 전무의 신호와 함께 거친 사내들이 강 회장을 정우에게서 떼어놓기 위해 달려들었습니다. 혼란스러운 몸싸움이 벌어지는 사이 정우는 장부가 든 가방을 품에 안고 창고 뒷문을 향해 죽으림을 다해 뛰었습니다. 뒤편은 가파른 경사가 있는 건설 자재 매립지였습니다. 미끄러운 흙바닥을 구르며 정우는 진흙투성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뒤에서는 박 전무의 사나운 명령 소리가 들려왔고 서치라이트의 강렬한 불빛이 정우의 등 뒤를 쫓았습니다. 정우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빗물 섞인 눈물을 훔쳤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당장이라도 가방을 버리고 도망치고 싶었지요. 하지만 차가운 수술실에서 자신을 기다릴 어머니를 생각하면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정우는 깎아지른 듯한 낭떠러지 끝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아래는 시커먼 강물이 휘몰아치고 있었고 뒤에서는 박 전무가 숨을 헐떡이며 다가오고 있었지요. 박 전무는 정우를 향해 손을 뻗으며 윽박질렀습니다. 이리 내놔. 내가 감히 누굴 상대로 장난질이야. 그 가방만 넘기면 내 엄마 수술비뿐만 아니라 평생 먹고 살 돈을 주마. 하지만 거부하면 너도 내 엄마 곁으로 보내주마. 정우는 낭떠러지 끝에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숫자를 응조리기 시작했습니다. 320억 8,500만 원. 그 돈이 만들어낸 부실 공사의 수치들, 무너진 가벽의 하중, 그리고 어머니가 흘린 피의 양까지. 정우의 머릿속에서 모든 숫자가 비명처럼 터져나왔습니다. 정우는 가방을 강물 쪽으로 치켜들었습니다. 당신은 숫자가 무섭지 않나요? 이 안에 적힌 수많은 생명의 무게가 느껴지지 않느냐고요. 이 장부는 절대 못 줘요. 이건 제 엄마의 목숨이고 당신이 죽인 사람들의 영혼이니까요. 박 전무가 정우를 덮치려는 찰나 정우는 눈을 질끈 감고 마지막 기지를 발휘했습니다. 자신이 도망치며 머릿속으로 계산해 두었던 지형의 기울기와 집안의 강도를 떠올린 것이지요. 정우는 박 전무가 딛고 있는 지점이 폭우로 인해 금방이라도 무너질 뻘밭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온 힘을 다해 옆으로 몸을 날렸고 동시에 박 전무가 발을 딛고 있던 흙더미가 굉음과 함께 아래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박 전무는 비명을 지르며
낭떠러지 아래 나뭇가지에 간신히 매달렸습니다. 정우는 거친 숨을 내쉬며 절벽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공포와 분노가 뒤섞인 극한의 상황이었지만 정우는 가방을 끝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강 회장이 미리 연락해 두었던 공권력이 드디어 현장에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정우는 차가운 빗속에서 바닥에 주저앉아 기도를 올렸습니다. 어머니를 살려달라고, 그리고 이 지독한 어둠이 어서 끝나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소년의 여정 중 가장 어둡고 고통스러웠던 밤이 지나가고 이제 진실의 심판을 향한 새벽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던 밤이 지나고 강성건설 본사 대회의실에는 서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예정에 없던 긴급 이사회가 소집된 것이지요. 어제 현장에서 구출된 박 전무는 흙먼지 하나 묻지 않은 멀끔한 수트 차림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수하들을 시켜 증거를 인멸했다고 믿었기에 오히려 큰 소리를 치며 강 회장을 압박하려 들었습니다. 그는 이사들 앞에서 이번 사고가 정우라는 정체불명의 아이와 강 회장의 노망난 판단 때문에 벌어진 해프닝이라며 열변을 토했습니다. 하지만 회의실 문이 육중한 소리를 내며 열리자 박 전무의 목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그곳에는 휠체어를 탄 채 환자복을 입은 강 회장, 그리고 그 곁을 지키는 작지만 단단한 체구의 정우가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우의 옷에는 여전히 어제의 진흙 자국이 남아 있었고 품에는 비에 젖어 쭈글쭈글해진 검은 가방을 소중하게 안고 있었습니다. 이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하자 박 전무는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외쳤습니다. 형님, 제정신이십니까? 저런 시장통 거지 아이를 이 거룩한 이사회장에 들이다니요. 당장 저 아이를 끌어내십시오. 박 전무의 호통에도 정우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강 회장의 끄덕임에 힘을 얻어 회의실 중앙에 있는 커다란 스크린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소녀는 가방에서 젖은 장부를 꺼내 실물 화상기 위에 올렸습니다. 화면 가득 박 전무의 친필 서명이 담긴 이중 장부와 비자금 조성 내역이 비치자 회의실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박 전무는 당황하며 그것은 조작된 서류라고 발악했습니다. 하지만 정우의 진짜 무기는 서류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정우는 화이트보드에 숫자들을 일필이동으로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32억 8,527만 원. 사고가 난 현장에서 빠져나간 정확한 자재비의 액수였습니다. 정우는 그 숫자를 가리키며 이사들을 한 명씩 응시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거짓말을 하죠. 박 전무님, 이 수치는 단순히 돈이 아닙니다. 지난 3년간 당신이 빼돌린 철근의 무게는 4,200톤입니다. 그 무게만큼 건물의 기둥은 얇아졌고 우리 엄마를 덮친 가벽은 종이장처럼 약해졌습니다. 여기 계신 이사님들의 집도 당신이 지은 이 본사 건물도 과연 안전할까요? 정우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실의 무게는 회의실 전체를 압도했습니다. 정우는 박 전무가 숨겨두었던 유령법인의 계좌번호와 그 계좌로 입금된 날짜, 그리고 그날 박 전무의 접대비 사용 내역을 하나하나 대조하며 의조렸습니다. 1초의 망설임도 없는 완벽한 암산과 논리 앞에 박 전무는 점점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책상을 치며 정우를 향해 달려들려 했지만 이미 강 회장이 부른 검찰 수사관들이 회의실 안으로 들이닥치고 있었습니다. 박 전무는 비명을 지르며 저항했지만 정우가 제시한 숫자의 증거들은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박 전무가 연행되던 그 순간
그는 정우를 향해 저주의 말을 퍼부었지만 정우는 그를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화면에 띄워진 장부의 마지막 페이지를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부실 공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명단과 그들에게 지급되지 않은 보상금 액수가 적혀 있었지요. 정우는 강 회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도둑은 잡았습니다. 이제 이 숫자들이 제자리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강 회장은 정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깊은 회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대한민국을 호령하던 기업의 회의실에서 13살 소년이 숫자로 정의를 구현한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사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고 정우는 비로소 어깨에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다시 소중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일뿐이었습니다. 박 전무가 수사관들에게 끌려나간 뒤 강 회장의 집무실은 그 어느 때보다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정막은 공허함이 아니라 묵은 때를 벗겨낸 뒤의 후련함에 가까웠지요. 강 회장은 정우를 자신의 전용 차량에 태워 곧장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소년의 손에는 박 전무를 무너뜨렸던 가방 대신 강 회장이 선물한 작은 꽃다발과 어머니에게 전할 따뜻한 죽이 들려 있었습니다. 병실 문을 열었을 때 기적 같은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며칠 동안 죽음의 문턱에서 깨어나지 못했던 어머니가 희미하게 눈을 뜨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지요. 정우는 손에 들고 있던 것을 모두 바닥에 떨어뜨린 채 어머니의 품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는 비록 소리를 들을 수는 없었지만 아들의 체온과 진동만으로도 모든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우의 눈에서 쏟아지는 뜨거운 눈물은 어머니의 환자복을 적셨고 어머니는 떨리는 손을 들어 아들의 거친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강 회장은 병실 문턱에서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평생을 돈과 권력을 쫓으며 살아왔던 노 회장의 가슴 한구석이 아릿하게 조여왔습니다. 수천억 원의 자산보다 이 가난한 모자가 나누는 소박한 포옹이 훨씬 더 가치 있다는 사실을 그는 70평생이 지나서야 비로소 깨달은 것이지요. 강 회장은 병실 안으로 들어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내 자만심과 무관심이 당신과 이 아이를 죽일 뻔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가 나를 구했고 이 회사를 구했습니다. 정우는 하늘이 내게 보내준 가장 귀한 보물입니다. 말을 할 수 없는 어머니는 강 회장의 눈물을 보며 인자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원망보다는 안도감이, 미움보다는 용서가 담긴 미소였지요. 그 미소 앞에 강 회장은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를 평생에 걸쳐 갚겠노라고 말입니다. 그날 이후 강성건설에는 거대한 변화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강 회장은 자신의 사재를 털어 정우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부실 공사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정우처럼 뛰어난 재능을 가졌지만 환경이 어려워 꿈을 포기하는 아이들을 돕기 위한 재단이었지요. 그리고 정우의 어머니는 강 회장이 마련해준 최고의 재활센터에서 건강을 회복해 나갔습니다. 정우는 더 이상 시장통에서 폐지를 줍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소녀는 여전히 평범한 중학교에 다니며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강 회장은 정우를 자신의 후계자로 삼고 싶어 했지만 정우는 숫자로 사람을 이기는 법보다 숫자로 사람을 살리는 법을 더 배우고 싶다며 정중히 거절했지요. 어느덧 시간이 흘러 어머니가 퇴원하는 날 정우는 강 회장과 함께 사고가 났던 그 언덕을 찾았습니다. 이제 그곳에는 높고 위태로운 가벽 대신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작고 튼튼한 공원이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정우는
공원 한복판에 세워진 머릿돌을 손으로 쓸어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정우가 계산했던 가장 완벽한 하중 수치와 함께 진실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정우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지는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소년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수만 개의 숫자가 돌아가고 있었지만 이제 그 숫자들은 슬픈 비명이 아니라 희망찬 노래가 되어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고난을 이겨내고 진정한 영웅이 되어 돌아온 소년의 얼굴에는 그 어떤 보석보다 찬란한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강성건설의 비리 사건이 마무리된 지도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박 전무와 그 일당들은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았고 부실하게 지어졌던 건물들은 정우가 계산한 정밀한 수치에 따라 완벽하게 보강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이 기적 같은 이야기를 천재소년의 승리라고 부르며 칭송했지만 정우에게 가장 소중한 변화는 따로 있었지요. 어느 화창한 주말 아침 정우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어머니의 손을 잡고 동네 산책길에 나섰습니다. 이제 어머니는 보청기의 도움을 받아 정우가 부르는 소리에 환한 미소로 화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술과 재활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준 강 회장의 배려 덕분이었지요. 정우는 길가의 핀 꽃들을 보며 어머니에게 조곤조곤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소년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더 이상 딱딱한 장부의 숫자가 아니라 내일 학교에서 배울 교과서 내용과 어머니와 함께 먹고 싶은 저녁 메뉴 같은 따뜻한 일상의 언어들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일주일에 한 번씩 정우의 집을 직접 방문하곤 했습니다. 그는 화려한 회장실보다 정우의 작은 거실에서 어머니가 타주는 소박한 차 한 잔을 마시는 시간을 가장 행복해했지요. 강 회장은 정우에게 자신의 뒤를 이어 경영을 배울 것을 권유하기도 했지만 정우의 대답은 늘 한결같았습니다. 회장님, 저는 숫자 뒤에 숨은 사람의 마음을 먼저 배우고 싶어요. 숫자가 사람을 속이는 도구가 아니라 사람을 지키는 방패가 된다는 걸 제가 직접 증명하고 싶거든요. 노 회장은 그 대견한 답변에 허허 웃으며 소년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강 회장은 정우를 통해 자신이 잃어버렸던 초심과 정직의 가치를 되찾았습니다. 정우가 가져온 영약은 단순히 박 전무를 잡는 장부가 아니라 탐욕으로 병든 어른들의 세상을 치유하는 순수한 진심이었던 셈입니다. 이제 정우는 학교에서 수학 올림피아드 국가대표로 뽑힐 만큼 유명 인사가 되었지만 여전히 방과 후에는 어머니의 시장 일을 돕곤 합니다. 시장 상인들은 정우가 지나갈 때마다 우리 동네 영웅 오네 라며 맛있는 간식을 쥐어주었지요. 정우는 그 따뜻한 응원을 받으며 다짐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천재적인 재능을 오직 세상을 밝히고 약한 사람들을 지탱하는 데 쓰겠노라고 말입니다. 해질녘 정우와 어머니는 공원 벤치에 앉아 붉게 물드는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정우의 손바닥에 천천히 글자를 적었습니다. 고맙다, 내 아들 정우야. 정우는 어머니의 손을 꼭 쥐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제가 더 고마워요. 제 곁에 있어줘서요. 비극적인 사고와 절망적인 가난, 그리고 거대 기업의 음모까지 13살 소년이 감당하기엔 너무나 가혹한 여정이었지만 정우는 사랑과 지혜로 그 모든 시련을 이겨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그 숫자를 움직이는 것은 결국 사람의 따뜻한 마음이라는 진리를 남긴 채 소년의 위대한 모험은 행복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이제 정우 앞에는 숫자로 그려낼 수 없는 무한한 가능성의 미래가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긴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세요.